저 같은 경우도 BTS 얘기를 많이 듣고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세대 간에 어떤 감각 차이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같이 좀 이게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IT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은 좀 우리들이 느꼈는데 최근에는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는 문화 강국으로서 특히 대중문화에서의 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자부심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한가운데에 BTS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계속 1등을 하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그런 드라마의 선전이 참으로 놀랍게 저한테는 다가오는데요. 단지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한류, 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것들의 변화와 발전을 전망해 주실 홍석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Transnational Convergence Service 팝업쇼 제목이 말을 하듯이 사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중문화의 발전이 마치 한국에서 문 닫고 발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동아시아적인 현상이고 그중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영향도 받았지만 많은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홍콩 영향도 받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지만 현실을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한류의 컨텐츠를 채우고 있는 많은 주제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적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만화 영향, 망가라고 하죠. 많이 받았고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문화로 가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형식인 웹툰. 일본은 그리 가는데 실패했어요. 디지털 문화에서 굉장히 떨어졌죠, 우리한테. 웹툰 원작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망가가 일본 대중문화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지금 웹툰이 한국의 대중문화 컨텐츠들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류는 전파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막 그 문화산업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막 바깥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속하면서 빨리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수출경제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대로 문화에다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기독교의 경험,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이 가득했던 이 나라가 빨리 성장을 해서 반도체, 자동차 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문화를 팔아? 그건 이해가 안 되고 빠른 이유가 설명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 사람들한테. 빠른 설명이라는 게 바로 국가주의적 설명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한국의 외국 공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신 덕에 굉장히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선전하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잘 됐구나라고 이해를 서구의 엘리트들이 해버리더라고요. 한류는 전파 현상이 아니라 absolutely 100% 수용 현상입니다. 자발적 수용 현상이에요. 아주 놀랍게도 코리안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한류의 영어 번역이 코리안 웨이브고 이제는 그냥 한류라고 씁니다. 대부분 한류라고 쓰고 뭐 공존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한류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인기 있어지면서 뭐 뉴스로도 들으셨겠지만 먹방 이런 것도 이제 뭐 영어 사전에 들어가는데 그걸 넘어서서 애교, 정 뭐 이런 말, 오빠, 언니 뭐 다 이제 한국말로 쓰는 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의 코리안 웨이브일 때 K가 확실했습니다. 지금은 K-팝에서 K가 뭐지? 왜냐면은 완전히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K-팝 그룹이 있는데 K-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K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디지털하고 세계화가 만나서 벌어진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세계화하고 디지털화라는 거가. 그런데 왜 이런 나라가 아닌 한국이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도 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그래서 왜 한국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죠. 자, 민주화 쟁취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검열이 사라집니다. 이때가 이제 디지털 컬처가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이거 누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90년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IT 환경과 그 다음에 일본 프로그램의 수입 금지가 풀린 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만들어야만 되는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난 알아요부터 그 다음에 뭐 교실 이데아 그래서 그동안 뭐 한국 굉장히 비판적인 한국의 억압적인 교육을 비판하는 노래들을 불렀고 폭발적인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한 아주 젊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그때부터 받고 이 사람들이 이 팬덤 밖으로 자기의 그 어떤 열망을 드러내는 팬덤이 형성이 이때가 됐습니다. 1세대 아이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뭐 H.O.T, G.O.D 이렇게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나왔고 무엇보다 팬덤 한국에 보유한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의 그 케이팝 팬들은 국내에서는 조공 문화를 갖고 있었죠. 조공이라는 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 그룹들을 위해서 어쩔 때는 뭐 정말 콘서트 때 무슨 커피차 무슨 밥차를 보내기도 하지만 돈을 모아가지고 동남아시아 어디다 나무를 심기도 하고 누구 생일이라고 우물도 파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글로벌한 액티비티가 가능해서 이 영향을 거대한 BTS 팬덤인 아미가 그대로 전 세계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이 90년대에 탄생을 했고 드라마 쪽에서는 SBS가 90년대 이제 창국 그 문을 열어서 95년 정도부터 지금도 기억하시는 우리가 대박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래시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이렇게 한층 올리는 그런 드라마들이 90년대 중반에 나왔고 이때부터 한국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 드라마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힘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인의 욕망과 희망과 좌절과 인물 우리가 연대하는 인물 주제 가족관 이런 게 다 녹아난 그런 포메이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한국의 제작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플랫폼이든 뭐든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아래 한글을 지켜냈듯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게 전부 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온라인 창작 활동이죠. 팬픽션 이때 이제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의 기반도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프로그램 시장에서 어느 나라 우리나라 방송권을 사가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방송을 한 거죠. 지상파든 위성이든 그런 어떤 중간에 우리가 문화적인 매개자로 부르는 인터미디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에요. 많이 배웠고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무엇을 수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이 사람들을 전부 바이패스한 게 한국의 대중문화의 확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본래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세대 간에도 생깁니다. 그 국가 내에서. 그러나 문화 매개자와 그리고 이 지식인들과 일반 팬덤 사이에 디지털 문화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생겨나는 게 K-팝 팬덤 이해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지식인들이 이해 못하고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는 K-팝의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K-팝의 굉장히 중요한 거가 이 음악을 유통, 소비하는 여러 시스템이고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K-팝을 만들어서 아까 드린 질문을 답을 여기서 하자면 거기에 있는 K라는 것은 한국인도 한국어도 한국 제작사의 한국성도 아니고 코리안 시스템이에요. 아이돌이지만 남이 시켜준 노래 만들어준 노래하고 춤 억지로 마치 무슨 로봇처럼 그리고 애들 학교도 안 다니게 하고서는 과도하게 노동을 시켜서 막 연습시킨다 이런 개념을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 서구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판이 많고 아트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트십을 예술가성을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BTS가 그거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거의 다 작곡하고 자발적으로 SNS에 자기가 목소리를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도 그렇게 하는 게 보여집니다. BTS가 굉장히 빨리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대중문화 안으로 들어온 거구나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하죠. 그래서 한국 내부만 해도 40, 50대 남녀 이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세대를 초월하는 이제 넓은 팬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 생산 전파 소비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제 확장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외국에서 정말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K-팝은 이렇게 잘 나가? 자, 이게 저작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많은 무료 콘텐츠를 풀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북미나 특히 유럽 저작권 등에 대해 스트릭트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훨씬 느슨하게 접근한 한국이 저작권을 풀어서 그 말은 공짜 콘텐츠가 많은 거죠. 온라인에. BTS 자체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기 때문에 이슈 오리엔티드 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자기한테 민점한 국내 사정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련된 어떤 정치적 문화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자기가 릴레이트 됐다고 생각하는 계기를 이 팬덤 안에서 계속 얻는 거예요. 자기도 의견을 내놓고 뭔가 행동으로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절대로 또는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BTS가 사실은 방탄인데 방탄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맨 앞에서 인종차별적인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BTS니까 이제 그 팬들이 뒤에서 받쳐줘서 여기 뭐 Give a Voice to Asians라든지 아주 흥미로운 건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이 BTS 팬들, 제가 미국에서 만난 BTS 팬들의 입에서는 턱식 헤게모닉 매스쿨리니티의 대표주자였어요. 어글리라고 자기들은 부르더라고요. 팬들이, 남자들이. 자,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K-pop 팬들이 그 선거 무슨 이 좌석을 자기들이 리저브 한 다음에 노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이제 대노를 했죠. 여기 다 비어 있으니까.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오징어 게임 같이 그렇게 대박난 한국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패러사이트의 영향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패러사이트는 넷플릭스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최근의 기록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올해 10월 건데 스퀴드 게임이 1등하고 있던 그 시절인데 제가 관심 갖는 건 이게 아니고 자, 이겁니다. 한국에서 넷플릭스 N자가 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 제작을 한 거예요.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지옥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한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일부 제작비를 대면서 자기들이 방송권을 사간 거가 빨간 것 여전히 달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100% 제작 아니어도 여기서는 보면은 마이네임이랑 홈타운 차차차가 한국 드라마인데 이거 갯마을 차차차예요. 이거 갯마을 차차차. 마이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TVN 드라마인데 나중에 N자가 붙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그 익스클루지브한 방송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는 TVN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이름은 김산순 뭐 이런 거. 커피 프린스라든지. 동아시아에 이만한 시장을 만들어 놓은 조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IP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여기 전부 아시아인데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페루 이런 곳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게 거기서 탑 10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일본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안 보는 자국 거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90년대 만든 것 같아요. 그만큼 제작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요즘 제가 연구한 게 있는데 그냥 미드, 영도 있고 한드 있어요. 이제 한드는 일본 거 아니고 한드 본다가 아니라 그냥 일본 드라마가 쫓아갈 수 없는 제작 수준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글로벌 OTT라는 것들의 서비스는 중상층 대상인데 이 중산층들이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죠. 남미나 아프리카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고 남미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디즈니든 HBO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든 글로벌 OTT가 아시아에서가 격돌지가 될 건데 이 지역에서의 컨텐츠의 절대 왕자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성공한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가 광대지는 우리가 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기회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많은 글로벌리 먹힐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헐리우드 이미 됐다고 보이고요.
이거를 좀 더 길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서 제 정말 우리가 많은 머리를 합해서 좋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치적 효과와 위적 효과 참 아름답게 봐주는 게 정말 기분 좋고요. 결국은 그동안 굉장히 스테레오타입된 동아시아인들, 미국 영화 속에서 나오는 스테레오타입된 동아시아인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훨씬 구체적인 배우, 캐릭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야말로 정말 피와 살이 붙은 동아시아인 그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